외환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외환과 외환 혐의와 떨어져 놓을 수 없습니다. 외환이 왜 내란의 성공 키였는가? 오늘 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수의 힘이 큽니다.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한 내빈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경일 파주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석종 전 해군 총장님과 네, 이어서 정경두 전 국방장관님 축사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또 예, 우리 존경하는 그 부승찬 의원님은 제가 국방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으로 함께 했습니다. 책을 받고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의사결정 체계, 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졌는지 이걸 고방하는 하나의 보고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데 댄케인 합참의장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NSC나 안보 의사결정기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신라같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촛불이, 등불이 미국에선 지금 꺼졌습니다. 오셨으니까 고견을 좀 들려주시고 안보를 사랑하고 또 부승찬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큰 빛을, 족적을 남기시기를 다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특위에서 특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양 무인기를 꺼내 들었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우려, 역풍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보자들 중에 또 안 풀린 제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고 좀 그런 제보자도 있는데 그 제보자를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픔도 좀 있습니다. 본인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제보자라는 걸 세상 밖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법기관에 지금 이렇게 형사적 처벌까지도 이제 눈앞에 다가온 그런 제보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괴로움, 심적 괴로움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 속의 나날들을 보냈던 그 제보자들에게 사실은 이 책을 바치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기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 곁에서 우리 제보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제 만나면서 그 한자 한자 그 제보자들의 그 제보 내용을 기록했던 우리 이규정 선임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규정 선임 비서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공저로 책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공간을 열어주신 거라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작년 7월 5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1월 25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책이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인데 왜 네가 안 돌아오냐고 야근을 좀 많이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 내란 특검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여인영, 김용현을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는데 굉장히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념 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영길 전 대표님, 추미애 위원장님도 잠시 나오셔서요. 같이 기념 촬영을 하되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계시면 됩니다. 네, 뒤돌아서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혹시 책을 사셨다면 책을 잠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서트의 주인공이신 부승찬 의원님께 아까 이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제보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수 없었다. 그 제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이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국가안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평시 작전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연합사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유엔사 정전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미 동맹이 와야 되는 그런 어느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어떻게 이런 게 전달이 되고 교훈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무너진 지휘 체계를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가, 결국은 책을 통해서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르러도 이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보자들의 용기, 이거를 그냥 찰나의 어떤 이벤트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히 후배 군인들한테 읽혀지고, 그리고 또 국민이 선출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걸 또 읽고, 그러면서 안보 체계가, 안보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교훈을 미력함 하나 남겨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게 됐고요. 이규정 비서관이나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보자 했었습니다. 여기 와 계시지만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우리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갖고 빨리 쾌차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에 사실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정말 든든한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 복당을 알려오셨고, 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해서 3년간 정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오시다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 또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의 말씀도 전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상 혐의 선포될 때 가장 위험하고 무력한 존재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직전에 정치범들이 전부 대전 형무소부터 전부 총살시켰습니다. 감옥에 딱 있는 순간 도망갈 데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영연백에 들어가서 물속에 물고기와 밑을 수 있는 오상호 수첩에 저도 수고 대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부승찬 의원님, 우리 추미애 대표님 다들 노력해 주셔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날 너무 기뻤고, 제가 2025년 1월 8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정말 교도소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절박한 피 마른 심정이었는데, 그나마 8대 0으로 딱 탄핵 인용이 되니까 하보 우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북 전단 발송 금지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이 사태로 연결됐는데, 정말 이번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정말 목걸이 송연합니다. 이걸 정말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트 타임, 라이트 퍼슨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부승찬, 김병조, 박선원 의원 세 사람이 이번에 이걸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지난번 탄핵 때 조현천 기무사 문건을 사전 경고함으로써 그때 사실상 박근혜 탄핵 때의 그런 내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시킨 1등 목록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특이로 기무사와 관련해서 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면 이거를 검찰과 연기한다는 그 의혹을 정확히 밝히셨는데, 저도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놈의 특검이 다 이 윤석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현지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도 분명히 나는 조현천 개헌 문건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지 안 찾아내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봉숭아학당 지기현 판사가 노상원이 뇌피셜로 쓴 수첩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뇌피셜로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다 돼 있는 건데, 저는 제2의 조현천 문건이 분명히 어디 내장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가 특검이 좀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얼마 전에는 사법개혁 3법 통과시키셨고 국민투표법도 그렇고요. 개헌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입법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국방위에서 부승찬 의원님하고 같이 이 국방위를 하셨잖아요. 이 국방위에서의 국방위원으로서 부승찬 의원님의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갑자기 신원식 장관에서 김용현 장관으로 그렇죠. 예. 네 바꾸죠. 네 그때 딱 눈치를 채고 재빨리 간파를 하고 공기를 잡으신 분이 우리 부승찬 간사예요. 네 이미 이른바 중앙고 라인으로 이 계엄을 준비하려는 그런 그 꼼수를 간파를 해낸 거죠. 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오자마자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꾸짖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실제 내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에서는 발빠르게 제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직접 단장을 맡았고 제가 이 분야에 잘 모르지만 실제 제가 이 내란은 어떤 언론도 이미 고개 숙였어요. 저는 검언 윤착을 통해서 쿠데타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검찰 쿠데타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이외에는 잘 모르는 거죠. 언론은 이미 검언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속에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를 민주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취재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여기에 투입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분이 부승찬 간사, 부승찬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빨리 소화를 해내고 연관된 다른 후속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겠다. 맥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 내부는 아까 그런 부담을 안는 거예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조직 내에서 배척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역정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군 내에 오랫동안 그 뿌리 깊은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때가 왔다라고 하고 다른 역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하면서 이 싸워내는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또 사법 피해자를 감수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승찬 국회의원이 어떤 정의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본다, 잘 파악한다, 잘 가려낸다 하는 것은 이미 정의감이 장착이 돼 있어야지만 가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진상조사하는데 부승찬이다. 1순위로 꼽았고요. 또 그 후에 우리가 특위를 가동하고 난 뒤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또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위원이 또 부승찬이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외환 유치를 밝히는데 큰 기폭제가 됐고 또 후반부에는 외환 유치제를 밝히기 위한 그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졌는데 이 진상조사단의 두 가지 활동을 다 하신 거예요. 내란, 외환 다. 그래서 이번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특검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우리 부승찬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인데 2024년 10월에 있었던 작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12.3 계엄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었습니다. 이 진상을 저자이신 부승찬 의원님께 자세히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책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정말 어려운 책이고 사실은 이게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뭐 북콘서트를 하거나 출판 기념회를 하면 자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약간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욕심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6월에 이제 계엄을 감지합니다. 24년 6월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려웠어요, 사실은. 우리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계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때는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자 해서 SNS에다가 계엄 예측 글을 올립니다. 6월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8월 말인데 제가 6월에 예측 글을 올리고 9월 10일 날 계엄 이제 한 3개월 전인 9월 10일 날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럼 계엄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해서 이제 방첩사, 기무사령부죠. 지금은 뭐 과거에는 이제 보안사, 방첩사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방첩사법을 제정 발의합니다. 그게 9월 10일입니다. 이거 뭔가 이 방첩사의 발목만 잡으면, 여인형의 발목만 잡으면 계엄은 불가능하겠다. 그때 법이 통과됐으면 계엄도 안 일어나고 윤석열 그 무도한 정권이 또 퇴진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9월 10일 날 이제 방첩사법을 통해서 방첩사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끔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9월 10일 날 방첩사법을 발의했는데, 제가 법안 소위위원장이니까 또 소위회까지 상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경호처, 그때 당시에는 김용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한기호, 임종득, 유용원,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소위 과정,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 그게 법이 소위를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딱 3개월 있다가 계엄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이 책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보자들, 여기 나오는 제보자들이 보면 어린 장교들이에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날렸던 부사관들, 그 다음에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윤석열의 그 경로를 듣고 무인기를 속된 말로 야매로 100대를 구입했던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던 그런 분들, 이 사람들의 이제 제보, 이 사람들의 용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법, 위법, 부당한 거에는 맞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 예. 아니, 유승찬 의원님이 계엄의 정황을 발견하신 게 그러면 2024년 6월이면 이 내란재판 1심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계엄 우위한 게 12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틀 전이라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봐야 하는, 이 책을 좀 이 재판장이 읽었으면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님, 원래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셨고 외교안보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무인기까지 보내고, 당시에 보면 아파치 헬기나 아니면 오물풍선, 원정 타격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전까지도 불사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겠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게 만약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성공해서 내전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게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히 대응을 침착하겠습니까? 우리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그쪽에서도 러시아나 뭔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적대적 두 국가로는 오히려 북한이 차단벽을 설치하고 북침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처럼 뭔가 아무튼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 지노베프 대사를 만났더니, 지노베프 대사는 러시아의 주장입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협력관계, 사실상 동맹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이 해소돼서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 남쪽의 도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러시아처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자기들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크루스크에 우리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남쪽 반응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파병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안보에 대한 초조한,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이런 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줬다, 이런 자기들의 입장을 변론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북이 이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이고, 아마 내부의 이러한 정보를 파악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난번 연평도 폭격 도발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죠. 완전히 계엄을 합법화시키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노상원 수첩을 보면 뭐 김정은 휴게소 핵시설부터 공격을 해서 참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든 도발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정말 이 민족의 운명을 이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애 같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무슨 국가안보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누라 불법적 행위가 밝혀질까 봐 그거 덮으려고 지금 무슨 아스팔트 우익 논리를 차용한 거잖아요. 진짜 우익도 아니라 이건 완전히 범죄자, 그냥 크리미널 패밀리가 지그들 그거 숨기려고 그냥 어디 아스팔트 이선 정광훈하고 차용해다가 무슨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좌익세를 척결하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가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것을 특검이 밝히고 이 사법부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 지기현이라는 이 봉숭아학당 판사는 이거 정말 황당한 판사인데 이런 자가 어떻게 판사인지 정말 저는 그때 룸사롱 사건 났을 때 바로 탄핵 소추시켰어야 될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노상원의 그 수첩을 이렇게 평가하고 우발적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책을 아이고 특검도 공소 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좀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저런 멍청한 인간한테 내란 사태를 했는가?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본 사실을 그 증거 조사한다고 한 1년 동안 봉숭아학당을 하다가 이런 판결을 하는 이 지변을 보면 치욕스러운 생각이고, 다행히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저의 무죄 판결을 했던 윤성식 부장판사님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그분 상당히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나는 신뢰를 하고 최소한 공소 유지를 해서 제대로 이 판결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 맞잖아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사형좀 구형해서 선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에서요, 이 책 돌아오지,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요거 참고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대요. 요건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이거 잘하면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특검에서 이 책을 참조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어떤 내용들이 참고가 된 건가요? 사실 특검이 이 평양 무인기 그리고 이제 외환 유치, 그다음에 일반 이적, 물론 지금 현행법상에는 외환 유치로는 이제 법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이적으로 이제 우리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상대국에 이제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죄를 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외환 유치로는 처벌할 수 없었고, 그리고 특검 자체가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고 이런 걸 일체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실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제보자들을 연결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검에서 30불을 이 책 30불을 또 구매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그 평양 무인기를 북한에 이제 한 20여 차례 20대 정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은폐 조작했던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수사에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이제 우리가 보낸 게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서류상에 무인기를 날려서 유실된 걸로, 이제 손망실된 걸로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무인기 사태는 V의 지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양 무인기 TF가 꾸려져서 여기서 논의되고 윤석열인지 국가안보실인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특검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획자들이 전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임무수행부대의 사령관만 처벌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숨기고 왜곡시키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달라는 리는 없잖아요. 안보실을 통하죠, 정상적으로는. 그 안보실에서는 누가, 이거를 드론사, 합참에서는 또 누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드론사 거기 이제 장병들만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과 드론사로 이어지는 그 임무 지시 라인, 이게 아마 2차 특검에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러면 분명 안보실, 국가안보실에 관여했을 거고, 합참에서도 누군가가 관여했을 거고, 이게 또 드론사로 연결됐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에 숨어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검에 자진 출두 좀 하세요. 안 불렀어요, 특검에서?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진 출두해서 진술하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윤석열에게 외환유치죄를 혐의를 뒤집어 쓰지 못한 거, 그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실 외환유치죄가 만약에 드러나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기소하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쉬웠었고, 지금 이제 구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평양 무인기 작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자행했던 외환 관련 혐의들이 대부분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그 수사를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외환죄가 사실 구속 요건이 너무 이제 좀 빡빡해서 엄격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공소 사실을 적시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2차 종합특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2차 종합특검에는 1차 종합특검하고 다르게 수사해야 될 대상 하나하나를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승찬 저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안보실에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그러니까 지시 라인이 어떠했는지까지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평양 무인기는 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날린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오물풍선 이전에 이 전단 살포를 했어요. 기구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오물풍선 날라오니까 북한이 도발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훨씬 전에 오물풍선 날라오기 훨씬 전에 기구를 이용해서 전단을 무수하게 뿌려댔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받아서 이제 오물풍선을 날렸잖아요. 오물풍선 안에 정말 갖가지 오물이 다 들어있어서 이제 우리를 열뻗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노상원 수첩이나 또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메모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 오물풍선 날라오면은 대응을 하고 긴장을 고조해서 대응의 명분과 지속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다 계획 아래에 집행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제 아까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밋밋하니까 자기들도, 특히 여인형의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 군이 따르겠느냐 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있었어요. 오물풍선 날리고 대응하면 이거는 우리의 공군과 육군, 아파치 헬기까지도 나중에 날아갔으니까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책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이 긴장 고조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짠 것은 알겠는데 해군도 가담이 돼 있어요. 잠수정을 통해서. 이거는 1차 특검이 수사를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육해공이 전부 외환유치 다 가담을 한 거예요. 끔찍하죠? 한판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최대치는 여기 책에 나오네요. 노아의 홍수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인형 메모에서. 그것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일가 왜 몇 명 남겠어요? 조이대는 데리고 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 네, 직위원하고 조이대는 데리고 갔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다는 리스트에 올라서 총살당하는 게 아니고 수장을 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어도 좋다를 누가 말했어요? 천공이 말했죠. 네. 천공이 또 제일 싫어하는 분이 이 저자 부승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2차 특검은 하나하나를 결코 빠뜨릴 수 없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때도 이 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송영길 의원님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로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오늘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12부로 갔어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승철? 예. 그러니까 재판이 여러 가지인데 백대현 판사가 재판한 특수공직방 그 사건이 아마 일부 윤성식 판사한테 갔고요. 지금 가장 큰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이 김용현, 여인영 등등은 다 12부로
아까 갔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아, 이승철 부장. 네, 네. 그래서 그걸 병합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뭔가 좀 더 대응을 찾아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조이제한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체계적으로 법정에 직접 참관을 해서 모니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진행 과정들을 네. 언론을 볼 게 아니라 직접 저도 이제 법정에 한번 참관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피고인의 신분을 벗어났으니까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전담 시간이? 재판부가 11부에서 그럼 맡게 되셨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전해주셨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요 8시에 이석을 해야 된다. 아, 그러세요? 제가 좀 마무리 말씀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저는 우리 부동산 의원님이 막 외쳤을 때 그 여인영이 국회에서 한 그 눈빛을 보면서 야 섬뜩했죠 모든 국민들이. 아 얘들이 너 조금 있으면 전부 영연병에 들어가 수장된 놈들이 떠든다 이런 딱 느낌으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인영의 그 눈빛이 보니까. 근데 사실 김용현이가 인천시장 제가 할 때 우리 17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이 김포 이익을 관할하는 인천. 그래서 제가 방위협의 의장이니까 같이 회의를 하면 나한테 와서 그냥 충성부가 엄청 나한테 아부를 했어요. 같이 테니스 치고 샤워장 가서 다시 옷 다 벗고 서로 등 밀어주거나 그랬는데 이 김용현이하고 김용현 나만 보면 시장님 충성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나한테 충성 전화 가지고 자기가 대장 승진해야 되는데 억울한 게 있다고 나한테 엄청 로비를 하더라고요. 입안에 혀처럼. 이 인간이 그런데 갑자기 중앙부 지원비가 대통령 되니까 그냥 실세가 돼가지고 야, 그 인간의 그 변선을 보니까 참 한심한 정치 군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노상훈이라는 친구는 이제 제 또래거든요. 64 41기고. 근데 이제 김용현이가 64 38기니까 조현천이가 지금 38기 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현천이가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5년 도망쳤던 놈이 미국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라는 문제를 무혐의 처분해주고 잠깐 구속된다고 풀어줬어요. 이 풀어준 판사도 웃긴 사람인데 이 조현천이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조현천이 개헌 문건을 가지고 날 김용현이가 귀에 참고를 받았을 거고 그걸 노상훈이 지시해서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노상훈이 친구가 육사 수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상목이가 육사 수석, 최상목이가 서울법대 수석, 원희룡이가 무슨 사법고시 수석, 이 노상훈이가 육사 수석이라는데 그래서 뭐 돌 모아놓은 돌 가게 주인들도 아니고 돌머리들 아닙니까 이놈들이? 정말 제가 구치소에서 노상훈이를 만났어요 잠깐.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몰랐어. 지난 다음에 교도관 저게 노상훈이라서 진작 말좀 오지 그놈의 새끼를 그냥 어떻게 엎어치기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노상훈이 그 수첩을 그냥 이 뇌피셜이고 그냥 한번 해본 그렇게 판단한 이 지휘원 이 판사의 헌법적 의식이 너무나 참 막약한 게 한심스럽고 알 수 없어요. 우리 국회가 이제 달라붙어서 모니터하고 해서 정말 이 내란 재판부가 항소심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모니터를 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먼저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북토크 함께 해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 큰 박수로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던 중에 여러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민석 전 의원님께서 오늘 북 콘서트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토크 잠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이 책은 제보자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고 평양 무인기 작전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한 거예요. 이 제보자들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호루라기 재단 시상? 요거 받았습니다. 요거 무슨 상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박정훈 대령도 이제 매년 이제 호루라기 대상 공익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제 호루라기 대상 수여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제보자 분들 중에 딱 4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와 관련 있는 분 2분, 그 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계획과 관련된 그리고 대북전단과 관련된 제보를 해주셨던 합참에 근무하는 법무관, 그리고 이제 병사죠, 병사. 이제 용사라고 하죠. 이제 대북전단을 뿌리는데 국방부하고 합참이 모르게 뿌려야 된다 라는 이제 소대장의 지시를 받고 이게 이상하다. 왜 국방부와 합참이 모르게 대북전단을 우리가 뿌려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탈북자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보낼 때 그때 맞춰서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국군 심리전단에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했던 이 용감한 시민들, 군인들에 대해서 이거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에서라도 이런 훌륭한 상을 줘야겠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제보자다 보니까 상을 받으러 못 갔어요. 제가 대리 수상하러. 예, 대리 수상하러 가서 네 분의 그 호루라기 대상 수여식에 이제 제가 참여했고, 그 상과 상금을 이제 우리 이규정 비서관이 이제 제보자들께 전달하는 식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들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재단에서 상을 수여하고 지켜주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상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했죠. 추천을 해서 네 분이 다행스럽게도 다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 윤석열 말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제 제보한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의 바로 부하들 아닙니까? 근데 부하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1심 무기징역 선고는 사실 국민 정서상, 법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지 않아요?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좀 사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위원장님 법사위원장이시니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특검이 좀 해서 공소유지를 하면 좋을까? 요거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 추가 수사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도 분명히 조현천 계엄 대비 문건처럼 구체적인 그런 문건이 있을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북을 도발해서 계엄의 정당성 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까지도 그렇게 집요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계엄을 하게 되면 군을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를 먼저 점령하고 내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군 인사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2023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전단 보내라고 윤석열이 했을 때가 똑같이 그 3사령관 임명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23년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3년 10월에 이 대북 전단도 북에 내보내고 3명의 사령관을 선발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군 내부 인사가 그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대로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대조를 해보면 그런데 그러면 계엄 대비 문건은 어디 있느냐? 아까 부성찬 의원실에서 이 공저자인 비서관이 달콤한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 시기를 반납하고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저희 방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도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계엄이 일어났어요. 나기 전에는 김용현에 대한 제보가 좀 있었어요. 그 김용현은 히틀러의 나이투쟁을 필독서라고 한다. 그거 좀 찝찝했어요. 그때가 10월 11월이에요. 그리고 12월에 계엄이 터졌잖아요. 그 직후에 우리 방에 이상하다. 이걸 버리라고 파쇄하라고 하는데 파쇄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계엄 문건이었어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계엄 문건 같은 경우는 보안 조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면 탐지기가 다 탐지를 해요. 그래서 밖으로 외부 유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부 제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부 고발? 유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방의 모든 보좌진들이 돌려가면서 한쪽은 전화기를 잡고 한쪽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밤새서 불러주는 분도 밤을 새고 받아 적는 분도 밤을 새서 계엄 문건을 만들었어요. 거의 싱크로율이 97% 도달하게끔. 그것이 합동수사본부 운용 참고 자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속에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조치도 담겨있고 전두환의 포고령도 담겨있고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그걸 베껴서 다 몽땅 영장 없이 처단한다. 이걸 그대로 처단한다를 거기서 따라 배워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비상계엄에 대한 방법이 그 당시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보고 인심 쓴다고 12시 그 자정 넘어서 뭐라고 하나 그거 통행금지 조치 이거는 빼 이렇게 본인이 인심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처단한다 이런 건 다 그대로 김용현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이걸
특검이나 재판부는 하나 조각조각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신중하게 안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 그림을 보면 이 내란은 굉장히 살벌하고 집요하고 치밀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쥐기현은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결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동기에서부터 부인의 범죄가 드러나니까 그때서부터 계엄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영구 집권을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에 관심 없어. 그 얘기는 나는 대통령 따위는 관심이 없고 영구 독재나 적어도 히틀러 정도 또는 왕 정도 돼야 되는 것이지 5년 단임 그거 별거야? 금방 지나가. 나 그런 건 검찰총장 시절에 내 멋대로 돈 쓰고 내 멋대로 수사하고 다 해봤어. 재미없어 그거. 아마 그런 독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차 특검이 재빨리 가동이 되고 추가 기소가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빨리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기현의 형량과 지기현의 재판 이유는 되게 모순이 됩니다. 그 재판 이유대로 하면은 절대 무기형이 안 돼요. 기껏해봐야 한 징역 10년? 넉넉 잡아 15년일까? 그러니까 그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올라간다면 다 털어내고 거의 집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아까 2023년 10월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이 계엄 준비의 시작점으로 특검을 봤었거든요. 시작점이라고 증거상 드러난 것. 맞아요. 그런데 저는 내심으로는 그거 훨씬 전이다. 그러니까 계엄의 그 준비 단계라고 하면 10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심으로 계엄 나는 대통령 따윈 관심 없고 정권을 잡으면 나는 왕창 해먹을 거야 오래오래. 그건 대통령 될 때부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두환을 칭찬하잖아요. 5.18 일으킨 거 빼놓고는 나는 다 잘했다고 본다. 뭐 비슷할 그런 얘기했죠. 전두환을 칭송하는 말을 해서 난리가 났죠.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네네. 그런 등등을 보면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TV조선에서 그때 이제 경찰을 아주 뭐라고 할까 비난하는 힐난하는 말을 하면서 겨우 5년짜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굉장히 엉큼한 욕심을 애초부터 가지고 정치권에 발을 디딘 것이다. 근데 그 대통령 작전 계획을 누가 짰어요? 대통령 만들기 작전 계획을? 김건희? 아니요, 노상원이 짰어요. 그게 YP 프로젝트예요. 네, 그것이 노상원의 수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상원 PC USB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목행사라는 파일 이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YPYR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죠. 네. 항소심에서 밝혀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전 대표님이나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외환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한 달 전에 대학원생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돈을 받아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정황도 밝혀졌어요. 이것 좀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일반 이적죄로 해서 이제 구속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 여기는 정말 법 적용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전 진짜 이제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누구나 무인기를 보낼 수 있고 이게 또 남북 관계를 또 상당히 이게 갈등을 악화시키는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명확히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외환 유치와 관련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의해서 올렸는데 또 이제 국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법을 발의해서 개정 발의를 했죠. 왜냐하면 외환이 그 외국과 통모하여 뭐 이런 전단을 또 일으키는 이런 것만 이제 외환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걸리는 게 통상적으로 헌법상에 헌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3조 조항이나 이게로 치면 북한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으로 인정하더라도 통모했느냐 안 했느냐가 외환의 핵심 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또 이제 시민단체나 개인이 이런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목적
갖고 있다면 이게 외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좀 광의적으로 법을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이 일찍 나가버리시면 이거 해결 못할 것 같고 법사위원장님 일찍 나가버리시면 아니 뭐 어딘가 가시겠지. 뭐 이제 큰 뜻을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장군 인사 소요가 가장 많은 데는 육군이잖아요. 육군의 삼성 장군을 한 명도 진급을 안 시켜요. 해공군만 시켜. 그래서 곽종근, 이진우, 그 다음에 여인영을 인사 잔류를 시킵니다. 때가 계엄을 빌드업을 했는데 23년부터 이런 인사들을 다 등용해서 계엄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데 신원식 장관이 장군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이 세 사람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계엄군의 핵심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 김용현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원식을 자르자. 그래서 신원식을 경질하면서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본인이 와서 장군 인사를 단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군 소유가 가장 많은 육군은 삼성 장군 진급을 한 명도 안 시키잖아요. 이 장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그리고 해공군만 삼성 장군 진급을 시킵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이 얘기한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다. 우발적 계엄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사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불러서 지금 방첩사령관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인사, 육군총장은 누구 보내고 이 보고서가 다 제가 열람을 했거든요. 근데 차마 밝히지 못할 뿐이지. 또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할까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새로운 방첩사령관이 이걸 준비하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새로운 분들. 말씀하시던 중간에도 내비님께서 오셨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백승아 우리 민주당 대변인인데 오셨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근택 변호사님, 전 민주연합 부원장님이시고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이훈기 의원님은 제가 이제 온두라스 대통령 특사 때 같이 갔다 왔고요. 그다음 우리 백승아 원내 대변인이거든요. 정말 투사입니다. 투사. 그게 외모상으로는 너무 얌전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백승아 의원님 유튜브 보는 맛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목적이 우리 이훈기 의원님은 아마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이게 패널이시기 때문에 오신 것 같고 저를 보고 온 건 아니에요. 우리 백승아 의원님은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식사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할게요 언제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봐선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또 이제 여기 또 패널로 오신다니까 오신 것 같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두 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심이 들어있다. 뭐 현근택 변호사는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서 뭔가를 하니까 큰 일을 도모하니까 온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데요. 이번 내란의 특징은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더 정확하게 수사기관 이상으로 노력하고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공소장이나 판결은 여기의 진실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아까 그랬죠. 부성찬 의원님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러면 그 지시를 이행한 안보실 라인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1번 혐의자 누굽니까? 김태효. 네. 근데 김태효 꼬리를 밟을 수 있는 수사가 되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되다가 말았냐 하면 여러분 그 로봇계 납품한 데 아시죠? 네. 그게 김건희 인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로봇계를 납품한 사장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책상에서 명함이 한 장 나왔어요. 누구 명함이었냐 하면 바로 HID 요원으로 안보실에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안보실로 넘어간 오모 대위인가요? 대령인가 그래요. 오모 중령이에요. 근데 그 명함이 왜 나왔느냐? 둘이 아니까 나왔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특검이 밝혀낸 것은 그 오중영이 다니던 주짓수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관장하고 로봇계 납품업자하고 친하고 로봇계 납품업자가 김건희하고 친한데
그 납품업자가 오대령의 명함을 줬다는 거죠. 추천 이 사람을 써보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을 타고 김태호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밝혀졌는데 그 다음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더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어받아서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면은 이제 김태호의 한 짓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되다 만 것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은혜를 입고 어떤 국민을 위한 정의를 찾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개개인의 사적인 연결고리에 포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는 그렇게 사람 심리를 마음대로 주물러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공익을 놓치고 사익을 편드는 악마의 편이 쉽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이제 숫자를 줄이고 2차 특검에서는 수사관을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인적 고리가 없는 수사관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2차 특검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그 끈질긴 관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을 보고 결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책을 여러 권 사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관련 혐의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2차 종합특검이 꼭 필요했었다. 그걸 앞장서서 추진해서 통과시킨 법사위의 위원장은 누구다? 추미애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상조실에서 다시 밝혀야 되는 외환죄,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이 무인기,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로 책 저자 누구다? 부승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오신 내빈분들 한번 이렇게 짧게 축사를 한번 듣는 건 어떨까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예, 안민석 의원님 먼저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코스피 5천 되고 6천 됐다고 환호하는 사이에 저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불이 끄질 때까지 이거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긴장을 하고, 저는 추장군께서 이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법사위원장에 계셔서 이 끝장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다른 큰 뜻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 추장군이 아니면 저 역할을 누가 하지? 육선하셨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정말 초선 같은 불타는 정의감으로 그런 다선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안민석이 조금 그랬죠. 정말 저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그게 걱정이에요. 야, 이제 다 끝났는데, 정권 넘어갔는데, 보수 괴멸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러한 당내의 일각의 그런 소리가 제가 좀 듣고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지난 시절에 그 전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축산기념회가 부승찬 북콘서트 인 서울, 제가 보기에 출마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을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큰 뜻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부승찬 의원하고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온두라스를 갔다, 그러니까 4박 7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4박 7일로 다녀왔는데 7일 동안 있으면서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제가 너무나 잘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역량이 있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부승찬이라는 의원을 제가 너무 잘 알게 됐고, 오늘 제가 다른 일인데 여기는 꼭 오고 싶었고 늦게라도 왔어요. 안 친해서 안 오면 진짜 너무 가까워서 온 거고, 그리고 저는 비상계엄하고 내란 상황에서 부승찬 의원이나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또 박선원 의원님, 이런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극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출장 갔을 때 부승찬 의원이 김종대 의원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대 의원한테 너무 많이 배웠다고 그 얘기를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승찬 의원님의 큰 뜻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 추미애 위원장님은 더 큰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백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교사하다가 와서 국회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 항상 따뜻하게 늘 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안 친다 고맙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좀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 추다르크 위원장님도 여기 와서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좀 외쳐주시죠. 저 노래 안 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남자 승질 잘 부릴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차분히 일 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의원이라면 무조건이야. 우리 부승찬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예. 용의대사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근택입니다. 부승찬 의원님의 큰 뜻은 저는 뭔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그래도 서울에서 뭔가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부승찬 의원을 위한 변명을 하면 이제 고향이 같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남자들이 좀 반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솔직하지 못하다. 말한 거는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부승찬 의원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추미애 장모님 때문에 오셨어요.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치 입문은 우리 추미애 의원님 때문에 했고요. 저도 사실 고향이 제주도인데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다 사삼 때 희생되셨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님 하면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거의 그 영웅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제주의 딸로 평가받고 그 수영의 명부 발견한 게 사실은 특별법 만드는 데 기여했고요.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제1호 또 명예도민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하고도 또 고향도 같고 부승찬 의원이 그 정보의 국내 정보를 빠삭하잖아요. 공군 정보장 출신입니다. 한 15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한 짧게 한 3년 있었는데 안민석 의원하고는 또 군대 동기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저도 용인에서 열심히 하겠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정원영 전 용인시 연구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복덩이 정원영 인사 올립니다. 네, 저도 부승찬 의원하고는 같은 공군 장교의 선후배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 이렇게. 근데 이제 부승찬 의원님하고는 늘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진짜 사랑하는 의원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승찬 의원님 볼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맹활약을 해줬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부승찬 의원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큰 꿈을 꾸신다고 하니까 혹시 100권 출마하나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저는 하여튼 부승찬 의원님이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서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저는 열심히 돕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인기,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이 책 출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의정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해라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면서 의정활동은 이런 열정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 또 추미애 의원장님이고 우리 송영길 대표는 약간 동지에 이제 저는 구속은 안 됐지만 329일 동안 이제 철장신제를 치시고 이제 구속되시기 전에 이제 또 저랑 우리 추미애 또 장모님이랑 또 집회 많이 나갔거든요. 야인 시절에 우리 셋이 야인 시절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제가 은혜는 갚겠습니다. 네. 소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님께도 마무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방금 다른 말씀. 예,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책 한 두세 권 주변에도 한 권씩 이렇게 선물. 진짜 우리 다 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내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국회가 민주시민이 지켜주는 가운데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비단 그 순간이 아니라 이런 집요함, 끈질김, 저에게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제보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
그리고 좀 찝찝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털어놓는 방이 우리 부성찬 의원실이고, 그것이 미끄럼이 돼서 이 책이 탄생했다는 것은 두 분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을 걸러내고 또 질문으로 만들고 또 합리적인 말로 설득해내고, 질문 자체가 설득의 과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논점을 피해갈 수 없게끔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질문 순서 만들고 배치하고 누구를 불러내고 하는 그 과정이 진실을 탐사해가는 국회의 방식인데요. 그것에 정말 치열했다는 것이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기록입니다. 민주시민께서 광장을 지켜주셨고, 또 국회에서는 방에서 한 분 한 분의 의원실과 의원실 식구들이 내란을 극복하는 전후에 치열하게, 특히 국방위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성찬 의원님이 저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네. 정말은 이 민주당의 때마침 실력이 있는 전열이 그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방위가 인기가 없는데요. 무슨 이 로비가 먹힙니까? 돈이 나옵니까? 특히 야당 국방위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란을 방어하고 경고하고 막아내라고 정말 주신 그런 하늘의 천사 같은 분들이 나란히 합심해서 이걸 기록으로 배출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언론의 기능 이상, 그리고 검사들의 기능 이상을 여기서, 수사기관 이상의 탐사를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성찬 의원님께서 난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실력 있는데 꿈 좀 가지게 만들어주세요. 부승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첩사법 그것도 이제 만들었다가 실패하시고, 이제 계엄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계엄 정국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노력을 해오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부승찬 의원님,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지금 가셨지만 세 분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박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 콘서트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자